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한평과 홍성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뉴스와 함께 윤 대통령이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지난 1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규정된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면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는데요. 한국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정부와 배터리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 낮추기, 그리고 일본, 유럽연합 등 전기차 주요 생산국가와의 경쟁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일 방송된 15시 뉴스인데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전하며 긴급 체포된 이들은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의자 2명이 범행을 공모했고 한 명은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31일 긴급 체포됐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뉴스 오늘에서는 당시까지 금전을 노렸다는 것 정도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살해 동기는 파악 중이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납치와 살인은 피해 여성의 가상화폐를 노리고 범행이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인지 당시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처음 제안한 이모 씨는 피해자와 이미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씨는 당시 피해 여성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화폐만을 탈취하기 위해 벌인 범행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며 이 씨가 피해 여성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성과 일면식도 없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3,600만 원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납치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이외 다른 목적에 대하여도 살펴봐야 하며 경찰은 이들 외에도 피해 여성과 관련이 있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비록 가해자들은 체포가 되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납치가 발생하고 살해로 이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납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사건인데요. 현재 범죄 전문가 중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범행의 배경에 조직적인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먼저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소동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수서경찰서와 수사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까지
초동 대처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공조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 보도를 이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짚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서울 강남에서 외곽으로 벗어났다면 경기 남부 쪽으로 빠질 수 있으며 빠르게 경기 남부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면 살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30일, 사건 발생 후 4시간 30분쯤 지난 상황에서 경기 남부 경찰청에 긴급 출동 대응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경기 남부청 권역을 벗어나 대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대전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청댐에 인근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에 공조 대응 요청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보고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야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1일 토요 와이드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규정된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면서 한국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은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에 새 공제를 받기 위해 배터리 조립과 핵심 광물 채굴, 가공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하여 한국 업체들은 구성 재료는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핵심인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재료를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는데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에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같은 규정을 이달 18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미뤄왔던 세부 지침까지 확정되면서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한 시행 국면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법 조항은 바뀌지 않았지만 리스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받았고 배터리와 핵심 광물에서도 한국 기업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당장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미 재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조달을 금지하는 외국 우려 단체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사실상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15시 뉴스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칙에 한국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면서 정부는 배터리 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응급제를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배터리세를 조립하는 현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며 우선 2025년 전까지 중국산 핵심 광물의 높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IRA는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을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미 재무부가 아직 외국 우려 단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중국 배달한 입법 취지상 중국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필수 재료 수산화 리튬의 중국 의존도가 무려 84%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없는 일본이 핵심 광물 원산지 인정국에 들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달갑지 않은 내용이라는데요.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로선 이점은 없고 경쟁자만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문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뉴스 오늘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지침 규정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40% 이상을 한국 등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품의 경우 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조립돼야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양극판과 음극판이 부품으로 분류됐지만 한국이 제조하는 양극 활물질 등 그 구성 재료는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라며 이 같은 규정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작년 8월 16일 발효됐는데요. 의약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을 추구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 규정안의 핵심은 미국은 내년부터 우려 대상 기관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며 우려 대상 기관에서 추출, 가공, 재활용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포함한 전기차 역시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배터리 공급망을 전면 재편하는데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과연 이러한 전면 재편이 2년 안에 가능한지 여부도 짚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 규정 등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다면 각각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불리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좀 더 추가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재 25년 만에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우리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말고 무역수지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우리에게 더욱 유리한 것인지를 좀 더 크게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성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성훈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지난 28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전 세계에 경각심을 준 영상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의 외교장관이 바다 한가운데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린 영상입니다. 투발루는 매년 0.5cm씩 해수면이 높아져 9개 섬 중 2개의 섬이 사라졌고 21세기 말에는 나머지 7개의 섬마저 모두 잠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발루 외에도 세계 주요 도시가 침수 위험 지역에 놓여 있다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져서 결국 수도 이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틀랜틱 시티 역시 매해 조금씩 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에 잠긴 도시들의 영상을 보니 해수면 상승의 위험성이 더욱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은 바로 북극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더 큰 문제는 북극 빙하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홍 대기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북극 해빙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온난한 온실가스 효과와 온도 상승에 의해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2000년과 2022년도를 비교해 얼마 지속하지 못하는 파란색을 띠는 빙하의 영역이 확연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극 빙하 역시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스웨이츠 빙하 내부의 빙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급격히 무너질 수 있어 연구진들이 종말의 빙하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 호주에서 발생했던 거대한 산불은 2020년 2월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여름 파키스탄은 3개월간 홍수 피해를 입어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발생했던 태풍 흰남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역대급 재해가 앞으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해수면이 60cm 정도가 상승하게 되어도 100년마다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해안가 홍수 피해가 매년 일어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1.5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 속도라면 2030년엔 인천, 부산, 울산 등 우리나라 해안 도시 대부분이 침수될 수 있다는 무서운 예측도 있다고 합니다. 33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도 알 수 있었는데요. 동해안은 평균 3.53mm 상승했고 서해안은 3.08, 울릉도는 5.29mm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별 우리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전망 그래프를 살펴보면 2100년까지 고탄소일 때는 해수면이 무려 82cm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저탄소와 무려 2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재 부산에선 해상도시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부유식 해상도시는 바다 위에 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상에 세워지고 나면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몰디브를 비롯해 세계 나라들이 해상도시 건설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수치로 높고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여서 2030년대에는 2019년 대비 43%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탄소 배출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덴마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매립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책임연구원은 탄소 중립은 개개인에게 고통을 수반시키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경고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지구의 생명을 보전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절실한 때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서훈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투발루 장관이 바다 한가운데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린 영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탄소 중립과 지구 온난화는 어릴 때부터 심각하다고 들어온 사안이었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지 와닿지 않았는데 9개의 섬 중에서 2개의 섬이 이미 사라진 투발루 장관의 연설과 우리나라 역시 30년도에 해안 근처 도시들이 잠기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에 우리나라에게 크게 닥친 문제라는 사실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서훈 학생이 어떤 생각 가졌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일상의 삶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젠 정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때라는 지구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까지 숙명여대 이성원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를 놓고 뒷말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퇴를 시작으로 해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까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 줄사퇴를 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속전속결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재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자, 먼저 이 같은 외교안보 라인의 변화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보도가 집중된 이유 중에 하나는 김 실장의 사퇴를 둘러싼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 단독 기사로 김 실장의 교체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과정에서의 누적된 문제에 대한 경질 성격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연합뉴스는 용산 외교라인 이상기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의전과 외교비서관이 보름 간격으로 사퇴하고 안보실장에 대한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교체설의 원인이 인기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미국 공연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류스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질설에 대해서 보도 직후인 당일까지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TV조선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이 김성한 안보실장과 오찬을 하면서 교체설을 일축했다라고 보도했고 YTN도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의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발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교체 검토 여부가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김 실장은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사의 52분 만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했습니다. 뉴시스 등 다수의 언론은 김 실장의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 실장의 사퇴에 대해서 4월부터 이어질 외교 빅 이벤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김 실장의 사퇴와 대통령실의 후임 발표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대대적인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지난달 10일 의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김성한 안보실장에 이르기까지 20여일에 걸쳐서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 조치가 이어진 데다가 그 원인으로 주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의 문제가 지목되면서 관련 보도가 집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큰 외교 행사를 전후로 해서 안보실장까지 사퇴를 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충정 어린 사이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언론은 이번 외교 안보 라인의 개편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이번 외교 안보 라인 개편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둘러싼 문제 등에 주목하는 기사와 보다 큰 틀에서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 여부와 내부 권력 투쟁 관점의 해석 등을 다루는 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의 핵심 원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YTN은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미국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국빈 방문 때 블랙핑크 등 K-팝 스타가 함께하는 공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대응이 지연됐고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뒤 수습을 하면서 실망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블랙핑크 공연 미국 요청 7차례 보고 안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지난 1월 초에 미 행정부에서 관련 제안을 전달했지만 해당 사실이 윤 대통령에게 3월 초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고 뒤늦게 행사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는 상세한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고 누락은 작은 일이 아니며 이번 이슈가 외교적 결례에 버금가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인사가 해당 행사 이슈뿐 아니라 한일 외교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 등 그동안 이어진 외교 라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인사 조치의 상세한 타임라인을 소개하면서 이미 사퇴 일주일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되면서 근본적인 쇄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개편의 원인을 대통령실 내부의 갈등에서 찾아보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김 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대통령실 내부의 권력 다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일 외교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김 전 실장과 선제적 양보의 힘을 실은 김 차장이 엇갈리면서 갈등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사저널도 그동안 누적된 실수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안보실 내부에 알력 다툼이 있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총선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개편과 개각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도 대통령실 내의 외교 안보 라인 교체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익명의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해서 안보실장의 교체만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서 조직 개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같은 빅 이벤트, 굵직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죠. 이런 시기에 이루어진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이다 보니까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에 대한 우려와 파장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이번 인사가 중요한 외교 일정들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안보실장 교체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고 세계일보는 국빈 방문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 자체가 미국에는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그간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논의하고 이를 주도한 인사가 예고 없이 교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YTN은 민주당이 국가안보실이 각종 풍문의 진원지로 전락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안보 라인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정의당이 이번 인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가수 공연 문제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 지나치지 않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안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억측이 난무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낙타가 쓰러지는 게 깃털 하나 때문이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문제가 터져나온 결과라면서 외교 안보 라인의 재정비의 시급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이번 외교 안보 라인 인사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궁금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추측성 보도도 계속해서 본문을 이루었는데요. 끝으로 보도를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느끼신 점도 있을 테고 또 언론 보도가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사 관련 보도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정보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해석과 관측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밀한 사실 보도 자체보다는 흥미 위주의 가십성 보도가 더 주목을 받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설에 대해서 본인과 대통령실이 부인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가 이루어지면서 사퇴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들이 쏟아져 나오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연 관련 이슈가 더해지면서 그동안 누적된 외교 안보 분야의 논란과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의 정보원들의 관측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슈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명 정보원의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정제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원의 발언들로 의혹과 논란만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인사 관련 보도에서는 해당 발언을 하는 사람의 위치와 맥락이 발언의 신뢰도는 물론 해석의 적절성에도 중요한 요소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대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이루어진 인사 조치가 가져온 불안에 대해서 언론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적절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가 흥미 위주의 갈등의 중계와 전시로 흐르지 않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 이슈는 분명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가진 문제점들을 드러낸 징후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질적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이후의 실질적인 외교 일정의 과정과 핵심 의제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담은 좋은 보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